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셜록 지승엽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공지드렸던 특정 법인 관련한 절세 컨설팅 전략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재무제표 읽는 법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재무제표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라는 거는 기업의 상태를 해석하는 이제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약에 읽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글을 읽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 읽기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제표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성적표이자 건강 진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영업 활동의 결과를 집약해 놓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된 경영 성과와 히스토리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현재에 대해서 진단도 할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항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그중 어떤 정보들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렇게 5가지 기본적인 이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재무제표에서 이 제자랑 여기 제자랑은 글씨가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를 재무제표에서 여기서도 I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를 어이로 쓰는 경우도 있고 잘못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재무에 관한 이 제자가 모두 제자입니다. 재무에 관한 모든 표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재무상태표, 간단하게 이제 BS라고 하는데요. 밸런스 시트,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재무상태표는 보시는 그 적어놓은 것과 같이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말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스탁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 기말 기준에 특정 시점에 기말 기준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재무 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손익계산서는 재무 상태표와 다르게 스탁이 아니라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특정 시점이 아니라 특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말하는 건데요. 수익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매출원가, 판매 관리비, 그리고 뭐 영업의 순이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포괄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을 좀 자주 보시죠. 매출이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판정 기준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오늘 볼 거는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중심으로 볼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재무상태표 중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재무제표가 특히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결국에는 특정 시점에 이런 내용들은 그 특정 기간에 예를 들어 X1년의 포괄손익계산서와 X2년의 포괄손익계산서가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뭐 약간 생각해 보시면은 이 당기순이익 X1년의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에 이제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X2년의 당기순이익이 이제 여기 당기순이익과 여기 당기순이익이 합해져서 다시 이익잉여금에 누적적으로 쌓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방문했었던 업체 이제 대표님께서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 워낙에 영업을 하시면서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안 좋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대표님께서는 이익잉여금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걸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스탁의 개념과 플로우의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저희의 법인세나 이런 세금들은 이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당기순이익에다가 이제 세금이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순이익들이 누적적으로 이익잉여금에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금이 붙고 난 이후의 금액을 생각하시면 돼요. 또 재무상태표의 구성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자산이 이제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자산도 유동자산 중에서 이렇게 제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눴을 때 6가지 정도 나눠봤고요. 비유동자산도 2가지, 부채는 그냥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 3가지, 자본은 이렇게 4가지 나눠서 이제 항목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낼 수 있는 수수료를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버짓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제 현금성 자산, 이제 이거를 좀 보시면 돼요. 나아가서 뭐 외상매출금까지 보시면 좋고요.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금, 정기 예적금,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실 때 저희가 적어도 3개년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현금성 자산을 보실 때 매년 증감 추이를 한번 봐보시고 그렇게 이제 보면 이제 기업의 이동성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현금이 감소하고 있으면은 이제 대표님들한테 질문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이 감소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뭐 큰 자산을 매입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데 쓰셨나요? 이런 걸 여쭤볼 수 있는 이런 계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외상 매출금은 이제 매출 채권이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아직 못하네요. 받지 못한 돈. 그게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인데 잔액 규모랑 이런 걸 통해서 회수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데 재무상태표를만 봤을 때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거지만 가서 질문을 할 때 혹시 외상 매출 채권이 실제와 혹시 다른 잔액이 다를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컨설팅을 할 때 중요시 가장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가식금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 혹시 그 재무상태표에 나타나 있는 것과 실제 혹시 다르냐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대여금, 가시금, 미수수익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그 재무상태표에 가시금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고요. 주인종 단기 대여금, 단기 채권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 또 단기 대여금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가시금 같은 경우는 대표 이사님들이 인출하시거나 기속 불분명 자금 이런 걸 수 있고, 제가 단기 대여금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가시금에 해당하기는 하는 건데 종업원들에게 갑을 해서 빌려주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시금입니다. 다만 그 종업원들에게 지급했던 그 가불금에 대해서 대표이사님한테 상여 처리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속을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종업원의 가시급금이네, 종업원에 대한 가시급금인데 이 가시급금을 전체 통틀어가지고 대표님에게 상여를 이제 인정이자를 계속 계산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잘 아시는 것처럼 가시금 같은 경우는 법인세 부담이 되게 증가하죠. 인정이자, 그리고 차입금이 있다 그러면 지급이자 성분불사임, 그리고 미개수 시에는 대표이자 상여 처리되기 때문에 소득세 폭탄도 맞을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시금 해소 플랜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제 미수수익 부분인데 가시급금이 있다 하면 미수수익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수수익이 있는데 이 가시급금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한다 그러더라도 미수수익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시급금에 대해서 이게 미수수익을 이제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입금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인출하시거나 기소 불분명으로 가져왔던 가시급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원본은 1억인데 이자가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가시급금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수익도 잘 관리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급금 그리고 재고자산 관련된 건데요. 선급금 같은 경우는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증빙 아직 받지 않은 금액들, 유형자산 같은 것들 이제 미리 돈을 내고 이제 취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장기간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증빙 같은 거를 미수치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 사실 이거 내가 대표님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대표님의 입장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니까 제가 적어봤고요. 재고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일단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장난을 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실제 재고와 장부상의 재고에 괴리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든다 그러면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 아니면 이익이 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면은 매출원가가 줄어들거든요. 매출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합니다. 실제로는 결손인 건데 이걸 재고자산을 이제 과대 계상함으로써 오히려 그 이익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씩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제 저희 이제 대표님들 여쭤볼 때 혹시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 말고 실제 재고를 관리를 더 다 하시냐 이런 자료 같은 것도 가능하면 다 받아야 됩니다. 네,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이제 유동자산이었습니다. 이제 비유동자산 한번 말씀드릴 텐데 비유동자산에는 이제 중요한 유형자산이 있죠.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부동산이 만약에 자산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면 세법에서는 이것을 부동산 과다법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과다법인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일단 주식가치 평가를 할 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다 법인에다가 이제 몇 가지 조건이 더 붙으면은 주식 양도 시에 주식 양도할 때는 아시다시피 20에서 25% 부가세 포함하면 22%에서 27.5%가 가세가 되잖아요. 근데 보통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누진세율로 최고 뭐 45%까지도 부과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가다법인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은 주식 양도 시에 제가 이제 중과라고 표현을 했지만 중과라기보다는 이제 누진세율 저희가 알고 있는 주식 양도세가 아니라 누진세율이 이제 부과되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유형자산을 보시면서도 자산 대비 뭐 토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 중에서는 이제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이제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이런 것들이 있죠. 예전에 이제 컨설팅 할 때 대표님들이 이제 특허권을 대표님 명의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잉여금을 빼오거나 가지금 해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대표님이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도중에 만들었던 특허권에 대해서는 다 분인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오히려 만약에 개인 사업자였다가 법인을 전환을 했다거나 법인을 만든 상황에서 영업권이나 상표권이 만약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 개인 명의의 상표권이나 특허권에서는 특허권이라기보다는 영업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당연히 이제 잉여금을 빼온다거나 나중에 아니면 나중에 이제 가실금 해결하는 방법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의 부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쪽에서 중요한 것들이 거의 다 나왔고요. 부채를 한번 보시면은 부채 중에서는 이제 가수금이 있습니다.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가지급금이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이나 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회사 자금 상황이 어려워서 오히려 개인 돈을 그 법인에게 넘기고 이제 영업 활동을 해서 이제 이익이 생기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가수금이 계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입금 없이 발생한 가수금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공경비, 사적경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미지급금, 선수금이 있죠. 부채에서는 이제 미지급금 관련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했던 특허권이나 뭐 영어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양도를 했는데 당장에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법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해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미지급금은 부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은 빨리빨리 만약에 이제 부채 비율이 중요하지 않은 업종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저희가 만나는 업종 중에 건설업이나 이런 것들은 부채 비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것들은 가능하면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선수금 잔액이 있다면 이제 이번에는 증비 아까 전에 그 상급금에서는 증빙을 우리가 미수칭했다면은 선수금 관련돼 가지고는 증빙을 다 미발행해서 계속해서 선수금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입금은 이제 그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빌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아까 전에 재고자산이랑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상환 압박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 이 회사에 더 이상 계속해서 그 돈을 빌려주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 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수분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출자 전환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입금이랑 가지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이제 이자 비용이 부인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자 비용이 부인이 되면은 이제 비용으로 처리를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을 볼 때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회사 설립 시 또는 증자했을 때 납입한 돈인데 납입한 전부 전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액면가를 말합니다. 자본잉여금은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들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증자 시에 액면가가 5,000원인데 시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액면가를 초과하는 5,000원에 대해서는 자본잉여금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본 조정 계정인 건데 자본 조정에서 자기 주식 계정을 한번 잘 조금 유심히 보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의 차감 계정인데요. 이게 자기 주식이 이제 만약에 있어요. 자본에 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이 있구나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식을 만약에 보유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 양도 목적, 취득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거든요. 이런 자기 주식을 보유했을 때 사후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중에 사후 관리 제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소급해가지고 더 세율을 때려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의 누적액 중에서 회사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남겨두거나 이제 보통은 뭐 회사에서 돈을 벌면은 그 번 돈을 주주들이 원래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요. 저희가 이제 영업을 하러 나갈 때 보통 대표님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으면 너무 위험합니다. 안 좋습니다. 사실 안 좋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게 무조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여있다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손이 있는 게 더 나쁘지 않을까요?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좋은 거는 누가 봐도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으로 보인다는 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재무 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뭐 금융기관에서는 오히려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당연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빼올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기간에 따라서 뭐 나눠서 20씩 해서 5년 동안 나눠 받는 거랑 1억을 한 번에 한 해에 몰아서 받는 거랑은 누진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지잖아요. 물론 저희는 이제 그런 간단한 그런 걸로만 해결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미처분이익금을 뭐 재투자할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경우에는 처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을 하실 때도 그냥 무작정 이익이 쌓였기 때문에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아시고 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재무상태표 읽기에 관련 계정 위주로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또 혹시 지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혹시 말씀. 그 고민전환 개인 특허 있잖아요. 고민전환 행위전환 개인 특허. 예. 특허나 상표권은 그러면 그 고민전환 하고 나서 언제까지 또 소급해서 그걸 쓸 수 있나요? 혹시? 네? 만약에 그걸 영업권을 안 썼어요. 혹시 영업권을 휴가 안 했다 혹시 특허나 이런 거. 그러면 고민전환 이미 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그걸 다시 또 그렇죠. 저희가 포괄 약수구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뭐 영업권을 평가를 안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넘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언제 기간은 없어요. 언제까지 다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간? 5년이라고 하시면 돼요. 부가가치 기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걸 한 걸로 해서 5년이라고 하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그때 소득세 내고 네, 기차소득에 대한 소득세 내고 영업권을 이제 잡으시고 40%에 대한 금액을 이제 빼올 수 있는 그런 거죠. 오류 수정으로 이제 재무제표상은 오류 수정으로 이제 잡으면 되고, 세법상으로는 이제 세금 내고 이제 좀 적은 세금 내고 이제 갖고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자기 수익 관련된 거, 처분이 이런 거 관련된 거 간단히 자기 주식이요? 자기 수익 처분할 때랑 소각할 때랑 회계상의 세법상이랑 좀 다른. 네.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이제 소각을 하는 경우랑 이제 다른 사람이 다시 이건 처분이라고 다른 분들한테 양도를 하는 경우랑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기 주식을 이제 설명을 다시 조금 쓰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주주가 이제 법인에게 자기 주식을 양도를 하잖아요. 이때 여기에 부과되는 세율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목적이 만약에 이 주주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데 이 법인이 취득하는 목적이 만약에 양도할 목적이다, 처분할 목적이다, 이거랑 수박할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달라집니다. 이 수율이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에서 45% 이런 식으로 이제 누진세율이 적용이 20에서 25% 이렇게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이제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소각 목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6에서 45%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기 주식 보유 시 사후 관리 중요하다고 했던 게 처음에 양도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소각을 해버리면은 소급해서 이 세율을 적용이 돼버립니다. 처음에 양도할 때는 이 세율로 했다가 나중에 소각을 해버리면은 소급해서 다시 이 세율을 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양도 같은 경우에는 분류과세로 봐요. 그래서 합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소각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산 과세 되는 거거든요. 종합소득세가.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구분해서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 다른 소득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이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있었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은 이 합쳐가지고 누진과세가 되는 거고, 이제 양도 처분으로 해서 20에서 25%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은 다른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이 그대로 이제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